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서울 송파에서 55세 변호사가 상담 손님이 끊겨 결국 월세도 못 내고 사무실을 접었다는 소식.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이제는 흔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의사, 간판만 있으면 먹고 살던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살짝 스쳐가신 적 있나요? 나도 지금 일하던 방식 그대로 버티면 언젠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일은 안전하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전문직들이 왜 줄줄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신의 노후와 직업까지 어떻게 파고드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이 노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70대 남성의 삶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3월의 늦은 오후,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동네 국수집 한켠에서 72세 박진우 어르신이 혼자 멸치국수를 후루룩 넘기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DJ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문직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 말에 어르신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지. 박진우 어르신은 평생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찾아와 박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며 고개를 숙였고 명절엔 떡이며 과일이며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것도 눈치 보이게 된 현실이었죠. 국수집 주인은 늘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더 수척해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에이, 별일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었나 봐. 겉으론 웃었지만 어르신의 눈빛엔 오래 묵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우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원역 근처에서 넓은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직원만 5명, 하루 상담만도 10건 넘게 들어오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AI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고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어르신의 손님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서류는 자동으로 만들어준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 시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자 사람들의 소비 여력 자체가 줄었고 법률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소송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달도 있었죠. 사무실 임대료는 월 180만 원, 직원 월급, 관리비, 세금까지 합하면 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나는 직원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지켜온 사무실을 비우는 날, 빈 책상과 서류들 사이에 놓여있던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가만히 보며 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로부터 3년 후, 박진우 어르신의 하루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고 라디오를 켜놓은 채 식탁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가끔 시장에 들러 젓갈이나 두부 한 모 사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어르신이 사무실을 정리한 이후로는 전화도 뜸해졌죠. 아빠, 나 요즘 너무 바빠. 나중에 또 전화할게. 그 나중이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동안 가끔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볼 때마다 어르신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건강보험료, 공과금, 카드 연체,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수집에서 나오던 어르신 앞에 시장 상인 박영자 할머니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잠깐만요. 숨을 고르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에요. 빈 문제로 큰일이 생겼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도와줄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순간
박진우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밖에 없어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내가 아직 가능할까? 머릿속엔 수백 개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몇 년 동안 법률 일을 손에서 놓았고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이번엔 정말 집안이 걸린 일이에요. 어르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된 전문직의 자존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다는 오랜 갈망,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음악도 아닌 광고 문자도 아닌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단 한 줄의 문자. 어르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란 속에서 박영자 할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우 어르신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숨을 멈춥니다. 박진우 어르신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박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어르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오래도록 건드렸습니다.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스쳐간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 손을 매만지며 했던 말, 아빠 건강만 잘 챙기세요. 나중에 꼭 모실게요. 나중에 그 말이 어느덧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걸려온 메시지.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전통시장의 한 모퉁이, 낡은 평상 위에 앉아 울먹이며 할머니는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있잖아요. 작년에 사업하던 게 잘못되면서 빚이 수천만 원이에요. 채권 추심까지 오고 집도 빼야 할 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박진우 어르신은 마치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던 날, 임대료 독촉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던 순간, 아내 사진을 쥐고 손을 떨던 순간, 자신도 똑같은 처지였던 적이 있었기에 할머니의 절박함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갚을 능력이 될까요? 그건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해주기만 하면 그 말 한마디면 우리 아들이 사는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면 그 말이 어르신의 가슴을 걸렸습니다. 전문직이란 직업은 평생 동안 말로 사람들을 살려온 직업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며 살아왔던 사람. 그러나 요즘의 어르신은 그 말을 들을 기회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처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르신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년의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 그리고 세월의 원화된 손가락 끝, 그 손가락으로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진즉 버렸어야 했지만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 법무법인 박진우 변호사 박진우, 세월이 발에 글씨가 흐려졌지만 그 명함 하나에 평생의 자존심, 평생의 책임감, 평생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믿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감정의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르신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살아볼 이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된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와의 상담을 위해 정리한 메모들이 펼쳐져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실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쉽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하는 이 순간, 아들이 돌아오겠다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 마치 인생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책상 위 명함이 살짝 기우뚱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어르신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영자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두려웠고 하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 박 변호사님 맞으세요? 그 순간 어르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말 하나가 20년 전 자신을 다시 불러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멈춥니다. 저 박 변호사님 맞으세요? 박진우 어르신은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노인 박진우가 되어버린 지난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 안에는 오래된 책임감이 서서히 살아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영자 할머니의 아들 박동훈이었습니다. 저 선생님, 어머니가 말씀하셔서요. 그런데 빈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훈 씨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채권업체에서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애들도 있는 집인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어머니까지 피해보셔서. 목소리 뒤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박진우 어르신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한때 아들이 어릴 때 무서운 형편 속에서도 밤새 일의 집을 지켜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시장 근처 자취에서 만나죠. 서류도 챙겨오고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날 어르신은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어깨, 낡은 넥타이.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변호사 박진우가 존재했습니다. 찻집에서 마주한 동훈 씨는 머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어르신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어젯밤 떨리는 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어르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동훈 씨,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하고 쉬운 언어로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도망치지 않는 한.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동훈 씨는 울컥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버티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어르신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빠, 오늘 한국 도착했습니다. 집 앞이에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그 길은 어느 때보다 길고도 짧았습니다. 작은 골목길 집 앞, 아들과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천천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왜 이제야 왔을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 말에 박진우 어르신의 목이 너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옆에 있을게요. 다시 가족이 되어봅시다. 그 말은 지난 10년의 거리를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아들과 따뜻한 국을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이어진 대화, 그리고 식탁 너머에서 어르신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필요한 사람일 때 살아있는 거더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세상에도. 순간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아내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의 그 문장처럼. 여보, 당신은 뭐든 해낼 사람입니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어르신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시 살아보겠다네요. 그요 같은 날 어르신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새 커튼을 달고 낡은 전구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함께 살아요. 함께 늙어가요. 그 순간 박진우 어르신의 삶은 다시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부모로서의 마음,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오래된 명함을 책상 서랍에 조용히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 다시 찾아온 것 같네. 라디오는 옛 트로트를 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였지. 이 이야기는 전문직이든 아니든 누구나 한순간 흔들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조용히 복도를 비출 때 65세 허광수 씨는 작은 텃밭에 채소들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 씨는 3년 전 대기업에서 35년 근속 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억 6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 하지만 그는 은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은 없어요. 허광수 씨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텃밭, 매일 아침 산책과 라디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뒤에는 수십 년간 지켜온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낸 단단한 기반이 숨겨져 있습니다. 허 씨는 40대 때부터 가족들에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말이야, 내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그는 누구보다 일찍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주식과 펀드로 큰 수익을 낸 주변 동료들이 들떠 있을 때도 허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방에 벌어들이는 것보다 천천히 잃지 않는 게 중요해. 그는 20년 전부터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꾸준히 연금 펀드에 넣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시장이 흔들려도 허 씨는 단 한 번도 빼서 다른 데 넣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근데 그게 결국 내 노후를 지켜줬지. 그렇다고 그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금 계좌가 크게 흔들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허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빼. 다들 빼고 있어. 요즘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 돈으로 갭 투자를 하자니까. 하지만 허 씨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안 해. 잘 모르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때의 선택은 20년 후 그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고 대기업 직원들조차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고정비 부담 때문에 전문직들도 쓰러지는 현실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허광수 씨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불안보다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금으로만 월 15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받기 시작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도 채 들지 않는 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적어도 20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노후가 완성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의 삶에도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퇴직한 첫 해, 그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행성 디스크 초기입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허 씨는 순간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라는 위기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몸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노후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허광수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만이라도 건강에 투자하자.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운동을 거르지 않았고 건강검진도 철저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도 스스로 줄였고 늦잠도 피하려고 알람을 3번이나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갈등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년 이후 느껴지는 외로움과 존재감의 흔들림이었습니다. 35년간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자 그는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이 결핍은 그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허광수 씨가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그에게 찾아온 변화는 단순한 운동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허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과 일기장을 꺼내놓고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20년 전 아내가 조용히 남겨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은 늘 멀리 보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우리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자. 그 글을 읽는 순간 허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시절 아내는 늘 조용히 그를 지켜주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년 후 한동안 허 씨는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란 사실을 깊이 잊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 건강, 당신 시간, 당신 노후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허광수 씨의 오랜 긴장을 서서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정년 후 느껴지는 이상한 허무함,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외로움, 내일을 위한 목표가 없는 공허함. 그 감정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옆에서 쓸쓸하게 혼자 걷는 또래 노인들의 모습과 겹쳐져 더 크게 부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의왕 전통시장 입구 작은 카페. 허광수 씨는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뒤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중년 부부가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세무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네. 요즘은 다 AI가 해준다는데 근데 우리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허 씨의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 누구보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 그리고 지금의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딱 그 문제. 허광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회사에서 재무 일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부는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요즘은 그런 걸 누가 자세히 알려주질 않아서. 그 자리에서 허 씨는 종이에 펜으로 간단하게 도표를 그리며 그들이 알아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줬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수십 명 앞에서 발표하던 실력이 허광수 씨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 부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명 잘해주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 말은 허 씨가 은퇴 후 처음 듣는 진심의 감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허 씨는 가끔 시장 사람들의 금융연금 생활비 관련 고민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돈을 주진 않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따뜻한 온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물가는 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고 은퇴한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를 나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허광수 씨 역시 그 현실 한가운데에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흔들리는 삶과 평생 준비한 삶의 차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연금 준비를 했던 것, 빚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생활비를 조절했던 것, 아프기 전 건강을 지켜야 했던 것, 그리고 노년에 필요한 것은 돈뿐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된 하루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행동한 것, 이 몇 가지 선택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허광수 씨는 오늘도 말합니다.
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행복한 거지. 그리고 그 말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많은 50대, 60대 시청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요즘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거의 40%에 달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은퇴 준비가 부족하거나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준비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건강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기 어려운 이유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령액은 근로시절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 축적 능력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해 많은 고령층이 은퇴 이후 생활비, 건강비, 돌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구하거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못한 노후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더라도 건강관리와 재무 준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노년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반대로 은퇴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사람들은 변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재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어떻게 살면 위의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한 사람이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까지 함께 지탱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2025년 기준으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통해 장기 가입자의 연금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고, 취약 노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과 50제도약 센터를 운영하여 은퇴 후 재취업, 기술교육, 세무교육,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0대와 60대가 세무법무 행정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 공공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중장년 인생이 모작 사업도 운영 중인데, 이런 지원이 전문직 몰락 시대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강원도와 충남 일부 지자체는 노년층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임대주택, 전세형 행복주택, 고령자 전용 보증금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무실 임대료와 주거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역시 큰 문제였지만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종합검진, 치과 스케일링 지원,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한 몰락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노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전망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학계에서는 미리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꾸준히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자산의 일부를 장기 지수형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의 핵심은 소득이 끊긴 뒤에도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이를 돕기 위해 노인공공요금 감면제도, 대중교통요금 지원, 난방비 감면 같은 생활형 지원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위기를 겪었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빠른 고령화와 전문직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 시니어 리스킬링 제도를 도입해 60대, 70대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인재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퇴직자들이 지역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돕고 있죠. 독일도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국가가 직접 소규모 창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직 전원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며 은퇴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50세대를 위한 중장년 금융 상담 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며 은퇴 설계, 부채 관리, 주거 계획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은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노후 준비는 국가, 지역, 가족, 개인이 모두 함께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줄이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 둘째,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 세금,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 셋째, 지자체가 제공하는 중장년 교육제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넷째,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네 가지는 결국 위 사례처럼 준비된 사람의 노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준비 없이 맞는 노후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쌓아가는 든든한 노후인가요?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짐의 무게로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 평생을 지켜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의 삶을 보며 느끼셨을 겁니다. 한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쟁이고 생활비의 압박과 건강의 몰락,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등을 짓누르며 마지막엔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죠.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30년 전의 작은 선택이 그의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배우고 고정비를 줄이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그 평범한 결심들이 결국 그를 따뜻한 일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경제 위기와 같은 물가 속에서 버텼고 같은 속도로 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매일이 두려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매일이 감사였죠.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거창한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선택들, 남들이 다 잊어버린 오늘의 관리가 10년, 20년 뒤에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듭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건 큰 돈도 운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노후의 무기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은 때는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순간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번째 주인공처럼 당신의 내일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낮추는 선택, 한 달의 작은 저축, 지자체 프로그램에 한번 발을 들이는 용기, 흩어진 인간관계를 하나씩 다시 잇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려는 결심. 이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의 날들을 불안한 생존이 아니라 따뜻한 삶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하루가 되길, 당신의 내일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지금부터 다시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 앞날을 비춰주길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